우리 김성희 교수님, 오늘도 이 부산과 서울을 오가시면서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그 참 어린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이 대담이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가 앞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한 6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요새 보면은 이 민주당,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보면은 이 국회를 통해 가지고 무지막지한 앞으로 이 법률 개정, 요새 보니까 뭐 헌법이 하는 걸 들고 나오고 있는데,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뭐 국민 자치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북한식 이 인민민주주의 이 인민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서로 상호 감시하게 만드는 이런 무지막지한 짓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진 우리 교수님, 정교모 우리 공동 대표님, 이 국민의힘당이 과연 야당으로서 구실을 할 것인지, 정말로 요새 이준석이라는 자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정말 우려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 교수님? 예, 지금 제가 KTX 열차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끊기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겨우 공간을 얻어가지고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 여러 가지 조치들, 오늘 제가 사실은 주민자치 기본법과 관련된 대담을 위해서 서울에 갔다가 지금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자치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 대담에서도 말을 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인민독재 촉진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그 3,400여 개의 읍면동의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두어서 거기에서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독소 조항이 있는데, 그거 중에 이제 하나가 예를 들어서 주민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에 거주 이렇게 기재된 주민뿐만 아니라 그 외국인,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사업체,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학생, 이러한 것들을 둔 것 자체가, 저는 분명히 이거 생각할 때에 해방 직후에 북한과 이 남한 전역에서 광풍처럼 밀어붙이고 있었던 인민위원회가 지금 7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71, 이제 어떤 경우에 75년도 됐죠. 그래서 이런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거는 그 한 곳, 즉 거주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곳의 주민자치회에 참여가 가능하다. 그래서 소수의 극소수의 조직화된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전교조라든지 민노총과 같은 조직화된 집단이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되면 전국의 그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그리고 주민총회 이런 것을 장악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최근에 와서 그 문재인 얘기한 것처럼 그 제주 4.3 사태를 폭동을 뭐 미래를 위한 투자니 뭐 어쩌 이런 엉터리 같은 말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 그 작년 1월 29일일 거예요 아마. 저 더불어민주당의 장 의원이 그 정당관계법을 개정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16세로 주민 그 정당의 가입 연령을 낮추고, 그 다음에 투표권도 16세로 낮추자고 하는 이런 그 개정안을 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고등학생들이 완전히 그
정당에도 가입되면서 고등학교가 정치판으로 완전히 굴러가 버리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해방 직후에 있었던 그런 혼란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한 개 덧붙이면, 이 읍면동의 그 주민자치회의 그 대상이, 그것이 내년 3월에 있을 그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구역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돈을 이제 이 주민자치 기본법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해서 법이 시행된다면 거의 뭐 5조 원 정도가 풀어진다고 보통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한 사전투표구 한 개마다 엄청난 돈이, 뭐 5억이라든가 뭐 이런 돈이 아니 30억 된다고도 하고, 뭐 엄청난 돈이 투여된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또 갈라붙여 가지고서 그 돈을 따먹기 위해서 또 선거판에 조직들이 들어오고,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을 통째로 말아먹는 행위가 아니면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어제 이제 김승규 국정원장님의 전 국정원장의 발언을 들으니까, 그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로 해서 국회에서 그 이번 21대 국회에서 뭐 3천여 개의 각종 법안 뭐 이런 것들을 발의하거나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이거 그야말로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씩 막 우리도 모르는 채로 악법들이 막 마구양산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조례 같으면은 10,000건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조례들이 이렇게 될 거냐. 그런데 주민자치 기본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일부를 위임을 받아서 정부라든지 그 시군구의 지자체의 그런 그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분 위임을 받고, 또 국기 재산을 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그 나라를 그야말로 통째로 갖다 바치고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년 선거가 과연 이래가지고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경우에는 지금 선거권, 비선거권이 없지 않습니까? 40세 이상으로 그 대선 그 피선거권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아마도 집권 세력에서 이준석한테 은근히 그 낚싯밥을 던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원포인트 개헌하자. 그래서 이거 뭐 40세로 한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선거 연령이 낮춰지는 마당에 그러면 이것도 좀 35세 이상으로 한다도 이렇게 이런 미끼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죠. 그러면은 이게 물고가 한 개 터지게 되면, 이것을 빌미 삼아가지고 저 인간들은 뭐 연방제 개헌이니, 또 일각에서는 내각제 개헌, 그 다음에 또 뭐 한쪽에서는 저기 이원 집정부제, 또 지금 벌써부터 군불대고 있는 4년 중임제 개헌, 뭐 온갖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뒤죽박죽 돼서, 이게 분명히 저들이 원하는 대로 잘못하면 그 그물에 걸려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누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이런 음흉한 사악한 이런 관계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진짜 너무나도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올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4.3 사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3 사태 때 반역의 집단이 오히려 희생자로 둔갑을 하고, 대한민국의 이 정부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그래 제가 보니까 그 제주 도당에 거기 조직을 보니까 군사부가 있어요. 군사부. 전생 어느 집단의 정당에 군사부를 둡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건 조직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승학 사무총장님이 뭐 완전히 전문가이시니까, 그 제가 요즘에 와가지고
이 4.3 사태를 다시 보기 위해서 지금 막 책을 30권을 빌려다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보면 볼수록 이거 진짜 머리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처해 있었던 혼돈상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미 분쟁에서 국민들이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체제가 뭐냐? 그러니까 70%는 사회주의, 7%는 공산주의, 불과 23%만이 자유적인 이 혼란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생각 직후에 1946년 7월 2월 달에 임시 그 인민위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뭘 했습니까? 남녀평등법, 그리고 토지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토지를 몰수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그 반동분자로 몰아서 인민재판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숙청을 하고 하니까, 제 선친 같은 경우도 함흥 계시다가 그냥 목숨 걸고 남쪽으로 월남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짜 이건 끔찍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는 단순히 정권 교체의 이런 정도가 아니고 체제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체제를 수호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근간한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은 그 해방 직후에 소련의 그 지위를 받아가지고서 이 적화를 이루려고 했던 그들의 흉계에 놀아날 것인가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발언이 좀 긴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바로 지금 이때 체제 위기에, 중대한 체제 위기의 존폐 기로에 서 있다. 대한민국이 국군이 베네수엘라처럼 무너질 것인가 하는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히 우리 국민들에게 깨어나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목놓아 외치고 또 함께 나아가서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규모의 김성진 공동대표님, 정말 오늘의 한국의 이 정말 미중유의 6.25 전쟁과 같은 비참한 이런 6.25 전쟁 71주년에 이런 국가 위기를 탄식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잡아야 되며 누가 나서서 이 나라를 구해야 될 것인가가 막연한 이러한 묘사의 상황이라 보입니다. 김성진 우리 대표님, 이 운동들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결실을 맺어서 나아가야 할지, 우리 우파의 이 구심점이 빨리 나와야만 이 저들과 맞서서 저들의 이런 전횡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거로 보이는데, 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원래 대선, 우리가 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선 전쟁인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하나의 전선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열이 아니라 저는 분담이다, 역할의 분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려고 하면 공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그리고 육군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제1여당이 할 수 이 제도권 정당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새로운 신생 정당이나 또 기존의 정당이라 해도 원외 정당에서 아주 강력하게 대여투쟁을 하고 그런 것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우리는 워낙 그 국민의힘 이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사고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걱정을 해요. 근데 지금은 당장 지금 선거를 치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시장에 우리가 기존의 정치 문맥으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자당의 선거 후보를 어렵게 가지고서 단일 이제 후보를 만들어 놓고 그걸 또 국민의당이라고는 다른 당하고 또 경선을 붙이고 하는 이런 거를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대선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임이 된다. 근데 문제는 이제 문제의 핵심이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제1야당에서 이 그야말로 애국심 하나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러한 그 아스팔트파 내지는 제야정당 뭐 국민혁명당이든 뭐 여러 정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런 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왜 그렇겠습니까? 국민의힘 안에 있는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그 273개죠 아마 지구당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야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그 중에 일부는 또 분할을 해주는 그게 이제 여태까지 써온 방법이에요. 김대중이 그랬고 노무현이 그랬고 문재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부분적으로 기득권을 포기해서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또 거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제 수호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한다. 헌신하려고 하는 뭐냐? 내려놔야 됩니다.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기득권을 안 내려놓고 자기 거로 꾹 움켜쥐고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 뭐 극우니 뭐 이런 프레임을 같이 씌워가지고 스스로 문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저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기 청와대 앞에서 정도모 그 기자회견 할 때 오마이뉴스니 뭐 이런 데서 제 얼굴을 중심에 딱 놓고 태극기 집회 사회를 본 극우 세력이 저렇게 나서가지고 저라고 있다. 내가 교육감 선거 나서니까 아니 태극기 집회를 이끈 사람이 어떻게 교육감 선거 후보로 나서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그것에 대해서 제도권 정당인 국민의힘 당신은 미래통합당이었죠. 거기에 프레임에 갇혀가지고서 힘을 앞에서 싸우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 똑같은 과정을 대선에서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을 6개월이 아니라 지금 9개월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긴 여정 동안 때로는 게릴라전도 필요하고 때로는 기만전수도 필요하죠. 우치분독 장군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살수대첩에서 먼저 위장 항복을 했잖아요. 그거를 딱 놓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옛날 그거 딱 배제하고 보면 아니 저 비겁한 놈 아니냐 왜 적에게 항복을 했어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 기만 전술을 가지고 위장 항복을 함으로 해서 적을 경계심을 누렸던 다음에 살수대첩으로 이긴 거 아닙니까? 이겨야 됩니다. 선거는 이겨야 돼요. 선거에 지면은 어떠한 논리나 어떠한 이념도 다 이건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9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긴 세월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낙연이 부동의 1위를 지켰던 거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지금 이낙연 지지율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최재형 지금 저 원장이 처음 딱 하자마자 3.5%
4.3%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불과 몇 주 만에.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 간에 경쟁을 하면서 이분들이 나 국민의당 싫어. 그런데 저 더불어민주당 더 싫어. 그럼 어디를 가냐? 그러면 이분들한테 기대를 언덕을 만들어주고 그런 이런저런 저수지에 모인 민심을 또 나중에 하나로 물꼬를 터서 거대한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이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러려고 하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득권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이것도 기득권 아니겠습니까? 저자들은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보수 우파의 경우에는 끝까지 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고 아둥바둥하다가 결국은 정권을 내놓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끝까지 버텼습니까? 유승민, 그리고 저 누굽니까? 안철수 끝까지 버텼잖아요. 이게 분열입니다. 이게 분열이지.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지금 나눠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거는 분열이 아니다. 이거는 역할의 분담이다. 그래서 왜 구미호가 어렵습니까? 구미호가 어려운 이유는 이거 도대체 어느 머리를 잘라야 될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누구? 이거 자른 게 또 저쪽에도 있네. 또 이거 자르니까 이쪽도 있네. 이렇게 만드는 전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혁명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아니면 최재형 당이든 아니면 윤석열 당이든 지금 따로따로 가더라도 각계 전투를 해서 이쪽 약한 부분을 딱 공격해서 한쪽을 무너뜨리면 됩니다. 임진왜란 때 동래성 전투에서 정문을 뚫고 간 게 아니에요. 저놈들이, 외놈들이 옆으로 우회를 해가. 그래서 좀 너무 국민들께서, 애국 시민들께서 너무 좀 마음이 이러다 분열해가지고 또 지는 거 아니냐. 아직은 분열이 아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저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좀 강하게 가져서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 저쪽만 아니면 됩니다. 우리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만 아니면 된다. 좌파만 아니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각기 가다가 또 우리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이번에 단일화, 마지막 순간에 단일화를 안 하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때하고 달라요. 이번에 내년에 3월 대선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느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 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느냐, 대한민국 다시 사느냐 하는 말 그대로 민족 최대의 위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방법론적으로 어떤 거를 택하든 간에 단일화를 이뤄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고 또 그 힘으로 대한민국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거를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싸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남모처럼 얽혀있는 여러 가지 그 리더십이 하나의 그 거대한 밧줄을 형성하도록 이렇게 꼬여져서 흐름을 강력하게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한 마음을 우리 김성진 대표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러한 거대한 하나의 흐름이 후국의 자유민주 흐름이 나오게 될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사태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생각이 듭니다.